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로 결정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5월 말이나 6월 초쯤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대행과 정부 부처들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5세대 실손보험의 구상을 내놓고 중증 비급여 의료의 환자 부담을 연간 500만 원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각종 비중증 비급여는 보장이 대거 축소돼 9세대 가입자들의 갈아타기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하루 만에 2,500선을 되찾았습니다. 경영권 승계 관련 불확실성이 사라진 한화그룹주가 일제히 강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대 가장 오랜 기간 끝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일이 확정됐습니다.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개인의 운명은 물론 대내외 악재가 산적한 우리 사회와 경제에도 큰 변곡점이 될 시간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쟁점과 전망, 오늘 뉴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헌재 발표 내용과 각계 반응 짚어보겠습니다. 송태희 기자. 네, 헌재 발표 내용과 반응 전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를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탄핵 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 만에, 변론이 종결된 지는 38일 만에 나오는 결정입니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선고 내용에 대해 당일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인 방청도 허용됩니다. 여당은 기각을 희망한다고 했고, 민주당은 파면으로 국헌 수호 의지를 보여주리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면 탄핵 선고 전후의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선례를 보면 선고 전날 오후 늦게 혹은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안 유지 때문입니다. 판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 대행까지 의견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결론이 도출되면 파면, 탄핵 소추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최종 문구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합니다. 한편 경찰은 혼란에 대비해 헌재와 안국역 주변을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들기 위해 통제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탄핵 심판 선고 당일에는 최고 단계 비상령인 가포 비상령을 발령하고 전국의 경찰력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헌재와 대통령 관저 인근 13개 학교는 선고일 혹은 2, 3일 전부터 임시 휴교와 단축 수업에 들어갑니다. SBS 비즈 송태입니다. 이번 탄핵 선고가 유독 오래 걸린 데는 이전 어느 사례보다 더 첨예하게 대립한 여론도 한몫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쟁점들이 있었는지, 또 결과는 어떨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네, 탄핵 심판을 둘러싼 쟁점들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헌법재판소는 크게 5가지 쟁점을 따졌습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 국회 봉쇄 시도의 위법성을 주요 탄핵 사유로 들었는데요. 계엄 선포 당시 상황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아니었고 국무회의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입법 폭주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라고 봤고 국무위원 11명을 기다리는 등 실질적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국회 봉쇄 시도에 대해서도 위헌 논란이 있었는데요. 국회 측은 국회 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위 쟁점 중 하나라도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명을 넘지 못하면 기각됩니다. 자, 그러면 오랜 시간이 걸렸던 만큼 지금은 헌법재판관들이 결론을 내렸을까요? 네,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헌법재판소는 선고 당일 결정문을 확정했는데요.
이번 윤 대통령도 선고 전날 오후 늦게나 당일 오전에 최종 판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선고 결과를 놓고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당시처럼 헌법재판관 간 의견이 엇갈리며 만장일치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총리 때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결정은,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결정을 내면서 한 총리가 위법을 저지른 바가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한 총리 탄핵 사건을 선고하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계엄포고령 등 비상계엄 행위가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건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를 선고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탄핵을 인용할 경우에는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됩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오든 전국은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이는데 선고의 여파도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일단 인용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조기 대선은 언제쯤 치러집니까? 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파년시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4월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월 3일 전까지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거 기간이 짧은 만큼 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을 서둘러 확정하고 각 당 잠룡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재판관 만장일치 파면이 아닐 경우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선고 불복 등 극심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네,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때는 어떤 파장이 예상됩니까? 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기각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이 경우 국회 제2요구권, 국군 통수권, 국무위원 임명권 등 대통령이 가진 모든 권한을 바로 행사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조기 대선도 치러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재탄핵을 추진하는 등 전국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이 현재 탄핵 심판의 변론에서 언급한 임기 단축 개헌 문제도 여야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SBS 비제 정보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상법 개정안의 제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조금 전에 관계부처 차관들이 관련해서 브리핑을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다는 앞선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우정입니다.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업인들 요구대로 상법 개정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골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여당과 재계는 기업 부담을 키운다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 왔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 또는 전체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건지 법률안의 문헌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대안으로 한 권한대행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적이 있다며 상장회사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안했습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계속해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논리와 배경이 뭡니까? 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조금 전 관련해서 합동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자본시장법 개정과 같이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해법이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 게 타당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일반 주주 이익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서서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에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일반화하는 것만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합병이나 물적 분할과 같이 주주 보호를 위한 구체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철회하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과거 허술한 구조의 보험 상품이 보험사의 적자와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그리고 전체적인 의료비 상승을 부르는 골칫덩이가 됐습니다. 이를 개선하겠다고 2017년에 3세대 실손, 2021년에 4세대 실손 보험을 연달아 출시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정부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5세대 실손 보험을 올 연말 출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지, 그리고 이번에는 성과가 있을지 신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5세대 실손보험 개편안의 핵심은 중증과 비중증의 보장 차등화입니다. 비급여 치료비를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중증 비급여는 연간 500만 원까지만 자기 부담하도록 합니다. 반대로 비중증 비급여는 보험료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만큼 보장 한도와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연간 보장 한도는 4세대 실손보험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미용, 성형만 포함됐던 보험료 미지급 대상도 확대됩니다. 중증이 아닌 도수 등 근골격계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는 비급여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급여를 대폭 줄여 손해율을 잡고 보험료를 낮추겠다는 계산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실손 개혁을 통해 보험료 부담이 최대 50% 낮아질 것이라며 올해 연말 중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얼마나 갈아타냐입니다. 앞서 출시됐던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도 가입 비중이 10.5%에 불과했습니다. 1세대, 2세대가 나중에 이제 보험료가 상당히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하는 소비자들은 전환을 하고 나머지 소비자들은 전환율이 굉장히 높을 거다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보험업계 역시 손해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도 기존 가입자들이 얼마나 전환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급여 치료비의 경우에는 입원과 외래로 나눠 입원은 자기 부담률 20%를, 외래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과 연동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금융시장 상황 보겠습니다. 관세 폭탄과 공매도 체계에 블랙 먼데이를 맞았던 코스피가 오늘은 크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세 유입에 더해서 탄핵 선고 일정 확정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들 거란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증시 흐름 어떻습니까? 네, 오후 2시 50분 기준 코스피는 어제 장 마감보다 1.8% 올라 2,520선 중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900억 원, 기관이 1,600억 원 순매수하면서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1조 원 넘게 팔아치웠던 외국인은 오늘도 3,600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하루 전 파란불이 켜졌던 시총 상위주들도 대부분 오르고 있습니다. 반도체주인 삼성전자는 2.2% 오른 59,100원에, SK하이닉스는 3.8% 오른 198만 8천 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코스닥도 3% 가까이 오르며 690선 초반을 회복했습니다. 네, 그리고 눈에 띄는 종목들을 좀 보니까 한화그룹주가 대부분 오르고 있던데 배경이 뭡니까? 네, 어제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이 지주사인 한화지분을 새 아들에게 증여한다고 밝히면서 승계 문제가 해결되자 관련 종목이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한화는 어제 종가보다 6% 넘게 올라 4만 3천 원 선에 거래 중이고 3조 6천억 원 규모 유상증자 발표 후 하락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7%대 급등 중입니다. 이외에도 한화솔루션, 한화시스템, 한화엔진도 모두 5%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세 유입에 바이오주 강세도 눈에 띕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4.5% 오른 106만 원대, 셀트리온도 3.4% 오른 17만 4천 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식약처 허가 소식에 종근당 바이오는 15% 오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 MBK 파트너스에 대한 압박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습니다. 검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한편 이번 주부터 감리로 전환하면서 사기와 부정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민우 기자, 금감원 움직임 전해주시죠. 네, 금감원이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이전에 MBK 파트너스가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용평가 등급 하향 가능성 인지, 기업회생 신청 경위 및 신청 등에 대해 그간 MBK와 홈플러스의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되는 등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근 검사 기간을 연장하고 검사 인력도 증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이후 금감원은 지난달 13일 신영증권과 신용평가사 두 곳을, 지난 19일에는 MBK 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관계사, 그리고 지난 20일에는 홈플러스에 대한 회계검사에 들어선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회계검사에 대해서도 회계 처리 기준 위반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번 주부터 감리로 전환했습니다. 네, 그러면 채권 중원사였던 신영증권 등에는 어떤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금감원은 MBK 파트너스와 홈플러스 이외에도 신영증권이 주관사로 충분한 의무를 다했는지, 신평사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등급 상정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체를 판매한 신영증권 측은 서울 남부지검에 홈플러스와 그 경영진을 대상으로 사기죄 고소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하나에어로의 유상증여를 사실상 거절한 이후 수정된 정정신고서가 오는 대로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900억 원에 육박하는 부당대출이 뒤늦게 적발된 기업은행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IBK 쇄신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다른 국책은행 등도 금융공공기관을 둘러싼 여론 악화에 내부 기강 다잡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오수영 기자, 전반적으로 조금 늦은 외양간 고치기 같은데 후속 조치가 시작됐네요. 그렇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동시에 내부 통제 점검을 위한 긴급 공고를 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리스크 관리 시스템 적합성 검증,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은 부실 예측 모형 리모델링이라는 제목의 외부 용역 공고를 각각 어제 낸 건데요. 기업은행 부당대출과 일부 부실 발생에 따른 리스크 관리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이 같은 사례를 미리 방지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지금 시점에 이 같은 외부 용역을 진행하는 배경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신용보증기금도 부실 예측 모형 리모델링을 원래도 비정기적으로 해왔다면서도 기존 모형의 실효성이 낮아졌다고 판단될 때 실시를 해왔고 내부적으로 진행할 때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외부 용역을 의뢰해서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금융당국에서도 이해관계자 거래 제한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만들고 있다던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기업은행 부당대출은 기업은행 퇴직자와 직원의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개입된 사건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원래는 구체적으로 명문화돼 있지가 못했던 점을 보완하려고 나선 건데요.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에 관련해서 실태조사는 오는 6월까지 반드시 끝내고 가이드라인 도출도 가능한 한 6월 안에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수출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이번 용역에 대해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기관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면서 금융위가 별도로 가이드를 주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검찰이 금융당국에 88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된 IBK 기업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전 불법 대출 혐의와 관련해 기업은행 본점과 서울 소재 일부 지역센터, 지점, 대출 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은행은 지난 1월 업무상 배임 등으로 239억 5천만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국내 환자만 1,000만 명에 달한다는 탈모는 완치가 불가능한 만큼 관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런 사정을 노린 제품들이 시장에 넘쳐나는데 최근에 특히 인기를 끌었던 맥주 효모와 비오틴 성분이 탈모와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소비자 뒤통수를 때리는 소식인데 어디서 조사한 겁니까? 네, 한국소비자원은 맥주 효모가 과학적 근거가 없어 모발 건강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비오틴도 식약처에서 영양 강화 기능성을 인정했지만 모발 건강과 관련해선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맥주 효모와 비오틴 식품을 판매할 때 탈모 예방이나 모발 건강을 표방하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에 해당하는데요. 소비자원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30개 모발 건강 표방 식품을 조사한 결과 모두 과학적 근거 없이 탈모 예방 효과를 표방하고 있었습니다. 14개 제품은 탈모 영양제 등 탈모 치료제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고 16개 제품도 허위 사실이 포함된 체험기를 게시하는 등 부당 광고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마저도 함량조차 안 지킨 제품들도 있다던데 어떤 제품입니까?
네, 일부 제품은 비오틴이 아예 검출되지 않았거나 함량이 표시된 것의 1%에 불과하기도 했습니다. 플러스 커머스에서 판매한 제품의 경우 표시된 비오틴 함량은 1986 마이크로그램이었지만 실제로는 1%인 14 마이크로그램에 불과했습니다. 레본랩의 제품은 비오틴 함량이 표시량의 10%에 불과했고 포레스트 네이처의 제품은 비오틴 성분이 아예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소비자원의 비오틴 함량 관련 품질 개선 계획을 밝혔는데요. 소비자원은 모발 개선에 도움을 원한다면 기장밀 추출 복합물, PC 콜라겐 펩타이드 등 식약처에 인정받은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SBS 비즈 정대환입니다. 은행과 증권사 등이 퇴직연금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른 금융회사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이른바 제로섬 게임이 한창인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작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엄하은 기자, 퇴직연금을 옮길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요. 네, 확정기형인 DC형 가입 근로자는 계약 이전 시 적용되는 중도해지 이율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퇴직연금 가입자는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택합니다. 만기 또는 퇴직 시 해지할 경우 약속된 금리를 받을 수 있지만 금융사 간 계약 이전은 중도해지로 간주됩니다. 때문에 당초 약속된 금리보다 훨씬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돼 원래 금리의 50에서 90%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가입 시 연 5%의 금리를 약속받았더라도 계약 이전 시에는 연 2.5에서 4.5% 수준의 금리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디폴트 옵션 상품 역시 계약 이전 시 기존 투자 기간에 대해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새롭게 가입하는 금융기관의 원리금 보장 상품 금리마저 기존보다 낮아 이중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보통은 기업들끼리 경쟁이 붙으면 소비자가 이득을 보는 구조가 많은데 여기는 반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군요. 그런데 퇴직연금 시장에서 금융사들 사이의 경쟁이 이렇게 심화되는 이유가 뭡니까? 금융사들의 수수료 수익 구조가 원인입니다.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적립금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받습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신규 가입자 유치보다 이미 적립금을 보유한 타사 고객을 빼앗는 것이 유리한 건데요.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계약 이전 권유에 섣불리 따르기보단 자신의 노후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역시 대체로 탁한 상태고요. 워스트 지역은 시흥 1동과 중계 4동, 중계 1동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겠고요.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지는 등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공기질은 중서부를 중심으로 탁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하고 정체하는 대기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WHO 기준은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다고 예보하고 있고 반면 환경부 기준은 보통 단계로 양호하겠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공기가 좋지 못한 날이 많겠고요. 특히 중서부를 중심으로는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대기 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